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가 된 평범한 40대 주부예요. 어렸을 때는 분명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네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연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면서 살림만 하며 살았는데 요즘 들어 다시 일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8년이 넘어서 그런지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조차 많이 낯설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대학교 동창이 잘 알고 지내는 선배 회사를 소개시켜줘서 단순 업무 보조 자리에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옛날에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제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와서 경력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도 경력 단절 기간이 너무 길어서 딱 맞는 조건의 일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자니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 일도 정말 소중한 기회라 고민할 것도 없이 면접을 보겠다고 했죠. 차를 가지고 갈까 하다가 생각보다 거리가 가까워서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매번 아들의 학교와 집 주변만 다녀서 그런지 버스로 몇 정거장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동네인데도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낯선 누군가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리는데 남편은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영업을 하겠구나 싶어서 새삼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면접을 보는 내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면접이 끝나고 밖에 나와 보니 손이 땀으로 흥건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질문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는데 사장님이라는 친구의 선배님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셔서 면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친구의 적극 추천이 있기도 했고 별다른 일이 없다면 다음 주부터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중으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신경을 쓴 탓인지 갑자기 미친 듯이 허기가 밀려왔어요.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을 할까, 그냥 집으로 갈까 하다가 이곳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부모님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와서는 거의 쓰러지듯 잠들더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하러 나간 남편을 떠올리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업계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덕분에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기도 했고, 이제는 걱정 없이 굴러가려나 싶었는데, 요즘 워낙 불경기라 그런지 거래처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이제 아이도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제가 나가서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면접 본 곳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면접에 떨어지면 또 어딜 알아봐야 하나?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동안 부모님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낡고 오래된 식당. 세월의 흔적이 제법 느껴지는 이곳은 저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정겨운 공간입니다. 부모님의 식당은 언제 와도 변함이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생선을 굽는 따뜻한 향기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에게 서둘러 서빙을 하던 아빠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요 몇 주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했더니 유난히 반가워하시네요. 오늘도 작은 식당 안은 손님으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저는 일단 카운터에 짐을 내려두고 엄마 아빠의 점심 장사를 도왔습니다. 한 차례 손님들이 지나가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더니 엄마가 맛있는 점심상을 차려주셨어요. 바쁜 시간에 와서 괜히 고생만 했네. 배고프지? 얼른 먹자. 맞아. 나 진짜 배고팠는데 손님들 맞이하느라 배고픈 것도 있고 이랬네. 와, 내가 좋아하는 갈치구이.
이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 천천히 먹어. 온다고 연락했으면 네가 좋아하는 반찬도 몇 개 해놨을 텐데. 어휴, 진수성찬인데 뭘. 감자채 볶음 너무 맛있다. 그래? 이따 챙겨줄 테니까 가져가서 먹어. 배가 고팠던지라 유난히 맛있게 먹는 제 모습을 보던 엄마는 먹기 좋게 생선을 발라주셨고, 아빠는 반찬을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셨어요. 이럴 때면 꼭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부모한테는 늘 애라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부모님은 안 먹어도 배부른 표정을 지으며 저를 챙겨주시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평소랑 다르네? 어디 다녀왔어? 아, 면접 좀 보고 오느라고. 면접? 갑자기 무슨 일하려고? 응, 선우도 이제 초등학생 됐고 슬슬 일할 때도 됐지. 요즘 윤서방 힘드니? 가끔 안부 전화 오면 사람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이더라. 괜찮다곤 하던데 힘든 티를 안 내는 사람이니까. 윤서방만 그런가? 다 그렇지 뭐. 돈도 돈인데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좀 갑갑하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별다른 설명 없이 면접을 봤다고 했을 뿐인데 부모님은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면접에 합격하면 아들을 돌봐줄 테니 걱정 말라고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을 만나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을 싹싹 비우고 몸과 마음의 허기를 잔뜩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며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지금 힘든 건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윤서방 옆에서 잘 챙겨줘. 성실한 사람이니까 잘 이겨낼 거야. 옆에서 믿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아. 무너져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아빠가 그 증거잖니. 우리 딸도 엄마처럼 현명하게 잘 이겨낼 수 있어. 응, 고마워요. 나 갈게. 그래, 조심히 가고 면접 결과 나오면 전화 줘. 떨어지면 아빠가 나 직원으로 고용해야 돼. 알겠지? 우리 딸 당연히 붙을 거야. 아빠는 걱정 하나도 안 해.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 아빠의 말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제 상황과는 다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아빠가 정말 심하게 방황을 했었거든요. 사실 방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당시 제가 경험했던 기억은 영원히 잊고 싶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고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아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영원히 정신 차리지 못할 것 같았던 아빠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던 그날의 그 장면은 아직도 강렬한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빠를 눈물로 뉘우치게 만들었던 엄마. 지금 생각해도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농사일을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할머니랑 함께 바치며 드리며 놀러 다녔던 그때의 즐거웠던 감정은 아직도 어렴풋하지만 기억이 나요. 왜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 정확하게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사진처럼 각인되어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시골에서의 제 기억 조각은 언제나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집에선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어린 나이였지만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 정도로 할머니와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면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시키는 시어머니도 있던데 우리 할머니랑 엄마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왜 저렇게 안 해? 라고 하면 할머니는 깔깔깔 웃으시며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이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한다고 하셨었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녀 사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 분은 늘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 기억 속 할머니는 맛있는 게 있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엄마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할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엄마는 참 많이 슬퍼했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 손을 잡고 매일 할머니의 병원을 오가면서 엄마는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가 끝난 후에도 몇 날 며칠을 할머니 산소에 가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다가 오곤 하셨어요.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셨지만 엄마가 밖에만 나갔다 오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기 때문에 짐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빠는 저와 엄마에게 서울로 가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군대 선배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일을 배워가면서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왔다면서요. 아빠는 서울이 기회의 땅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자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죠. 며칠 동안 고민을 하던 엄마와 아빠는 결국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는 친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것에 대해 많이 망설였지만 아빠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서울로 이사를 가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저도 정들었던 시골 친구들과 헤어져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울 생활이 마냥 신났어요. 화장실도 집 안에 있고 작지만 아늑한 제 방도 있고 친구들도 괜히 좋아 보이고 그냥 모든 것이 좋았어요. 1부터 100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서울 생활에 대한 제 만족도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였어요. 서울로 온 뒤로 아빠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저녁 늦게 퇴근을 했어요. 아빠는 새롭게 시작한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매달렸어요. 시골에서는 대충 입고 다녔던 아빠가 멀끔하게 차려입고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모습은 제법 근사하게 보였어요. 아빠는 월급날이 되면 품 안에 통닭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세 식구 둘러앉아 아직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통닭을 나눠 먹으며 우리 가족 앞으로 더 잘 살자고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도 가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빠의 월급날에 벌어지는 소소한 이벤트가 어린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곁에 없지만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제 옆에 있었기에 서울 생활은 언제나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서울에 온 지 2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 무렵부터 우리 가족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의 출퇴근 시간이 제 멋대로 바뀌었을 때도, 그러다 갑자기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을 때도, 아빠가 일을 가지 않고 술에 취해 잠만 자고 있을 때도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거든요. 분명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빠는 언제나 다정하고 누구보다 활기찬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제 기억 속의 아빠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있거나 집에 없거나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단칸방으로 이사를 오게 된 뒤로 엄마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 돈을 벌었어요. 아빠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올 무렵 엄마는 아직 컴컴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향했습니다. 저한테는 조금만 참으라고, 얼른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제 방을 갖게 해주겠다고 달래면서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참 대인배였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지 멀쩡한 남편이 일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다니면 절대 가만두지 못했을 텐데 엄마는 아빠를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지켜보고만 있는지 그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요. 제가 아빠에 대해 불만을 얘기할 때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빠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엄마가 아무리 저에게 감추려고 해도 주변에서 들리는 말까지 막진 못했어요. 엄마를 보러 시장에 가면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상인들의 시선, 그 뒤로 나지막이 들리는 목소리들은 어린 제 마음에 상처를 주기 충분했습니다. 돈만 생기면 노름판에 간다지? 처자식이 너무 불쌍하다. 세상에 그런 구제불능도 없다. 집안 말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 뒤에서 수군대는 말들이 점점 제 마음속에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아빠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칸방에 이사를 오게 된 것도 아빠의 노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빠가 여전히 노름판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빠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나의 자랑이었던 아빠가 이제는 숨기고 싶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빠와 대면대면한 관계로 변해갔어요. 아빠가 있는 단칸방에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늘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요. 아빠는 돈만 생기면 정말 사람들 말대로 노름판에 가는 건지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 시절에는 아빠도 싫고 단칸방도 싫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엄마도 싫었어요. 빨리 어른이 돼서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겹고 벗어날 수 없는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초등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다니 당시에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중학생이 된 뒤로 아빠와는 사이가 더 나빠졌어요. 저는 아빠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빠도 밥을 차려오라고 할 때나 엄마가 돈 준 거 없냐고 물어볼 때 외에는 저에게 특별히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관심사는 돈과 노름, 이 두 개뿐인 것 같았죠. 어쩌다 엄마에게서 돈을 뜯어내면 그 돈을 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노름판을 전전하다가 개털이 된 상태로 다시 집에 돌아와 술을 먹고 잠드는 삶.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어른이 되면 엄마랑 둘이서 살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설득해서 아빠와 헤어지게 하겠다고요. 아빠에 대한 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날은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 시내에 놀러 나가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당장 버스비밖에 없었거든요.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빌려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우울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시내에서 스티커 사진도 찍고 노래방도 가고 싶고 오락실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하루 종일 생선 파느라 고생하는 엄마에게 그런 이유로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면 제가 아직 중학생이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집에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막상 갈 곳이 없어서 일단은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을 보니 아빠가 늘 신고 다니는 신발이 없더군요. 그 순간 마음이 어쩜 그렇게 편해지던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니 다행히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단칸방에 이불을 깔고 책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뭔가 요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잠결에 눈을 비비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아빠가 장롱 서랍을 뒤지고 있더군요. 이미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서 뒤졌는지 좁은 방향이 엉망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뭘 찾길래 그러는 거야? 통장, 통장이 있을 텐데. 너 엄마가 통장 어디에 두는지 알지? 이사 간다고 모으고 있는 게 있을 텐데. 뭐? 그런 걸 왜 찾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왜? 그거 찾아서 어디다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몰라도 돼.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도 다 알아. 황당해하며 말리는 제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는 장롱 서랍을 열심히 뒤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찾았다며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여기 있네. 통장을 발견한 아빠는 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잔뜩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통장의 존재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안 먹고 안 입어가면서 모으고 있던 돈, 저한테 제 방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모으고 있던 돈이었는데 말리는 저를 뿌리친 아빠가 기어이 통장을 찾아내버린 거죠. 어? 근데 이건 또 뭐야? 통장을 찾은 아빠는
통장 옆에 함께 놓여있던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만져보더니 돈이 되는 것 같다며 눈을 번뜩이며 주머니를 열어본 아빠는 잠시 멈칫했어요. 엄마한테 당장 달려가서 이야기해야 하나? 그 사이에 아빠가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여차하면 아빠한테 매달려서 어떻게든 말려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사이 주머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낸 아빠는 갑자기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나서 방방 뛰던 아빠가 갑자기 무너져 울다니요. 예상하지 못했던 아빠의 모습에 저도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목 놓아 운다는 게 이런 걸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모습을 봤던 것 같은데 도저히 진정될 것 같지 않은 아빠의 모습에 당황한 저는 일단 서둘러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대충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도 아빠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인기척을 느낀 아빠가 엄마를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자세히 보니 아빠의 손에는 웬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기어이 또 찾아냈구나.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 손에 두겠어? 어머니 유품이잖아. 나한테 이 반지가 어떤 의미인데. 당신한테는 그저 노름판에 가져갈 돈이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세상 그 어떤 귀한 물건을 가져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야. 얼마나 울었는지 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와 달리 엄마는 무척 덤덤해 보였어요. 아니, 덤덤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차갑달까요? 그동안 아빠가 뭘 해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보던 엄마였는데 이번만은 어딘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왜? 노름판에 가겠다고 하나 남은 엄마 반지 금은방에 팔아놓고선 새까맣게 잊었는데 그게 여기 있으니까 놀라워? 온갖 서랍 다 뒤져서 원하던 건 찾았니? 그때처럼 또 팔아먹을 거야? 이제 됐어. 그 통장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 그리고 우리도 그만하자. 엄마의 말에 깜짝 놀란 건 아빠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엄마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발견한 반지는 할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어요. 노름판에 갈 돈이 없던 아빠가 결국 할머니의 반지까지 팔아 넘긴 거죠. 아빠가 할머니의 반지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아빠에게 화를 내며 당장 반지를 찾아오라고 했지만 아빠는 어디에 팔았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서 뻔뻔하게 나왔대요. 제발 알려만 달라고 하는 엄마 말도 끝까지 무시했고요. 결국 엄마가 동네 금은방을 싹 뒤지고 나서야 겨우 할머니의 유품을 찾았고 아빠 몰래 다시 되찾은 거였어요. 엄마의 말을 들은 아빠의 표정은 말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 반지는 당신한테는 그저 노름판에 쓸 돈이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야. 아무리 노름에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팔 생각을 해? 진짜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나 당신이랑 당장 이혼했어. 당신은 어머니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알아? 엄마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아빠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건 다 할머니 때문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와 엄마의 인연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두 사람이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랜 과거부터 엄마와 할머니의 인연이 깊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 당신한테도 고맙고 어머니한테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어. 그건 당신도 잘 알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을 참아줬던 거야. 어머니에 대한 보답으로. 가족 모두 잃고 혼자 된 나를 그 누구보다 아껴줬던 게 어머니였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받았던 사랑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은 거라고. 엄마는 당시에 저보다 더 어렸을 때 엄마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엄마가 할머니를 추억하고 싶어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대요. 엄마는 아빠보다 2살이 어렸고 집도 가깝고 또래였기에 늘 함께 지냈다고요. 그러다 엄마가 초등학생이 됐을 무렵 아주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오겠다던 부모님은 그날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못하셨어. 부모님을 다시 만난 건 병원에서였지. 사고였대. 한날 한시에 부모님을 잃고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야. 친척들 중에 나를 맡아줄 사람은 없었어. 그 상태라면 사실 고아원에 가야 했어. 그래도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었는지 삼촌이랑 같이 살던 외할머니가 홀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돌봐주게 됐었지. 엄마가 부모님을 잃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매일 빈소에 들러 어린 엄마를 챙겨주셨대요.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친척들을 대신해서 엄마가 밥은 먹고 있는지 잠은 자고 있는지 살뜰하게 챙겨주셨다고요. 울다가 지쳐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길이 너무 따스해서 깨고 싶지 않았대요. 그렇게 엄마의 외할머니가 엄마 집에 와서 지낼 때도 우리 할머니는 엄마의 외할머니도 가족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셨대요. 꼭 친어머니처럼 따르면서 이것저것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주셨다고요. 할머니 덕분에 엄마는 부모님을 잃은 아픔을 서서히 치유할 수 있었대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엄마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의 외할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할머니랑 아빠가 나서서 장례를 치르는 내내 빈소를 지켰대요. 삼촌 가족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우리 할머니를 딸로 생각할 정도였으니 그때 모습이 어땠을지는 상상이 가실 거예요. 유일하게 나를 돌봐주던 혈육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더 알겠더라. 혼자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말이야. 그때도 나를 붙잡아줬던 게 우리 어머니였어.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지.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이 늘 곁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달랐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나를 정말 딸처럼 가족처럼 아껴주셨어. 만약 수호천사가 있다면 어머니가 그런 존재였을 거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머니는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였어.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외롭게 살아갔을 거야. 할머니는 학교에서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 생기면 열일 제쳐두고 참여하셨대요. 덕분에 엄마의 동창들 중 엄마가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요. 할머니는 엄마의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가장 예쁘고 비싼 꽃을 사들고 와서 함께 사진도 찍고 짜장면도 먹고 남들이 하는 건 부럽지 않도록 다 해주셨대요. 가끔 엄마가 할머니에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삥끗 웃으시면서 사랑의 이유가 어디 있냐고 엄마가 너무 예뻐서 그렇다는 말만 하셨다고요. 할머니 덕분에 엄마는 부모를 잃은 결핍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는 취직을 하지 않고 대신 아빠랑 할머니가 하는 농사를 함께 하면서 지내게 됐대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늘 붙어 다녔던 엄마랑 아빠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요.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평생 가족으로 함께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대요. 그렇게 엄마가 25살 때 엄마와 아빠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이듬해에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당신, 우리 민지 태어났을 때 기억나? 어떻게 이렇게 작고 사랑스러운 생명이 우리한테 찾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평생 아끼고 사랑하자고 약속했잖아. 나는 시골에서 어머니랑 당신이랑 민지랑 살던 때가 가장 행복했어. 뭐 대단한 거 없어도 우리 네 식구 그냥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엄마의 말처럼 제가 기억하는 시골 생활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목마를 태워주면 나무 꼭대기에 붙어있는 꽃잎을 따서 귀에 꽂기도 하고 늦여름이 시작되면 잠자리채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잠자리를 잔뜩 잡아서 엄마랑 할머니한테 자랑하면서 놀았던 그때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참 포근하고 따뜻한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대체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 서울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행복했는데 아빠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이 단칸방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 가족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이 좋았는데 말이에요. 서울에 오지 말았어야 했을까?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의미가 담긴 엄마의 말에 아빠가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내가 다 잘못했어. 분명 처음에는 당신이랑 민지 빨리 호강시켜주려고 그러려고 한 건데 엄마 반지는 뒤늦게 후회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 그런데 이걸 당신이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 전부 다 내 탓이야. 그때 거길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빠가 노름판에 끼게 된 계기는 정말 별거 없었어요. 농사만 지으며 살았던 아빠는 선배가 준 서울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선배를 따라 열심히 일을 배웠고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차곡차곡 저금도 하면서 남들처럼 내 집 마련해서 아내와 딸이 잘 살길 바랐던 평범한 가장이었던 아빠. 그런 아빠에게 선배의 유혹은 참 달콤했답니다. 노름판에 가기 몇 달 전부터 그 형이 돈 자랑을 하더라. 월급에서 딱 일부만 투자했는데 월급만큼 벌었대. 그 투자가 노름이라는 것은 그때 가서야 알았지만 그때라도 당장 뒤돌아 나왔어야 했는데 눈앞에서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 몇 달 동안 선배의 돈 자랑을 들은 아빠는 내심 본인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월급의 일부만 쓰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했다면서요. 처음엔 딱 용돈벌이나 해볼 정도로만 노름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초심자의 운이었는지 뭐였는지 하는 족족 돈을 따게 된 거죠. 첫 노름에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던 아빠는 조금만 더 할까 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절제를 할 수 있었대요. 중독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적당히 돈을 따고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온 거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잔뜩 사서 저에게 안겨준 아빠는 엄마에게는 평소보다 두툼한 월급 봉투를 건넸대요. 그런데 엄마와 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겼대요. 한번 재미를 봤던 아빠는 그날 이후로 월급날이 아니더라도 선배가 노름판에 간다고 하면 은근슬쩍 따라 나서게 되었다고요. 그 뒤로도 아빠는 노름판에서 단 한 번도 잃지 않고 적게라도 꼭 돈을 땄대요. 그때는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요. 내가 노름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빠졌어. 처음엔 월급날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나중에는 그 형보다 내가 먼저 노름판에 가 있을 때도 있었어. 그때는 단 몇만 원을 따더라도 그 자체가 재밌었어.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월급날 당신 가져다 주면 그게 그렇게 행복했거든. 당신한테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쯤 됐을 때는 사실 회사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노름에 더 빠졌던 것 같아. 형은 사람한테 기운이 있는데 지금 나한테 그 기운이 왔다면서 적극적으로 권하더라. 일은 자기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내가 할 것만 챙기라면서. 그렇게 돈 따는 재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노름판에 갔던 아빠는 언제부턴가 돈을 잃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조금 잃고 나면 곧바로 다시 회복할 정도로 땄대요. 그래서 잃어도 금방 다시 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잃는 돈이 커졌고 더 많은 돈을 노름에 쏟아부었지만 이상하게 회복은커녕 더 잃기만 했다고요. 선배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 거 아니냐며 더 큰 판으로 아빠를 이끌었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더 큰 판에서 따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 이럴 때는 미친 듯이 애가 타는데 그걸 다시 따면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 또 잃어도 다시 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 오히려 잃고 난 뒤에 따면 그 쾌감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 처음엔 분명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어느 순간 월급을 통째로 가져다 줄 정도로 노름에 빠져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월급을 몽땅 잃고 났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몰랐대요. 당장 엄마한테 월급 봉투를 줘야 하는데 큰일 났다는 생각만 들었다고요. 어떻게든 따야 된다는 생각에 결국 주변에 빚까지 져가면서 노름을 했던 거죠. 처음엔 소소하게 월급의 일부로 시작했는데
결국 가진 모든 돈을 잃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하지만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그동안 모아뒀던 돈도 모두 쏟아붓고 아빠가 모든 재산을 날리자 선배와 전문꾼들은 어느 순간 잠적해버렸고 아빠에게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빠는 이미 노름판에 빠져서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고요. 결국 빚쟁이들이 집까지 들이닥쳤고 엄마는 결국 집 보증금을 빼서 일부 정리를 했고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보증금 없는 단칸방을 겨우 구해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선배가 잠적하면서 일자리까지 잃어버린 아빠는 노름판에 가지 않으면 술에 취해 늘 잠들어 있었고 그런 아빠를 대신해 가장이 된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 어떻게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었지만 엄마는 그 안에서도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빚을 갚아갔어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정말 소중하게 지켰던 할머니의 유품을 아빠가 노름판에 쓸 돈을 만들겠다고 팔아버렸으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묵묵히 이 시간을 견딘 엄마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지 아빠, 내가 그동안 당신을 봐줬던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었어. 지금 당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서 살고 있어도 나 괜찮았어.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그거 갚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어. 그런데 이제 나도 지친다. 그만하자, 우리. 여보, 민지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반지를 다시 보는데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가 싶고 당신이 그 반지를 찾아왔을 줄은 몰랐어. 정신이 번쩍 들더라. 당신한테는 정말 염치 없지만 나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될까? 나 때문에 정말 많이 실망했을 거 알아. 당신이 엄마 때문에 참아준 것도 정말 면목 없고. 그런데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순 없을까? 당신한테도 민지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다시 잘 살아보고 싶어. 이젠 모르겠어. 당신이 정말 깨달았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못 믿겠으면 그럼 엄마를 믿어줘. 엄마를 봐서 정말 딱 한 번만 믿어줘. 만약 내가 또 노름판에 가면 그땐 내가 이혼 서류에 먼저 도장 찍을게. 눈물 범벅이 된 아빠는 엄마에게 거의 빌면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시장으로 떠났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아빠는 자신이 헤집어 놓은 서랍 속 짐들을 전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말없이 아빠가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응, 민지가 보기에도 아빠가 한심할 거야. 아빠가 그동안 민지한테 상처 준 거 미안해. 아빠 정말 많이 노력할게. 그러니까 민지도 딱 한 번만 아빠한테 기회를 줘. 저에게 사과를 하며 이제부터 노력하겠다는 아빠의 말을 듣는데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 대답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마친 아빠는 저에게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아빠가 떠나고 빈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계속 얼떨떨했어요. 아빠한테 화가 나기도 했다가 아빠 때문에 슬픈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팠고요. 마음속으로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막상 엄마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됐던 저는 엄마의 퇴근 시간에 맞춰 동네 입구에 마중 올라갔어요. 초조한 마음에 괜히 왔다 갔다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까 나갔던 아빠도 엄마와 함께 있었죠. 엄마와 아빠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걷고 있었고 특별히 무슨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어요. 저를 발견한 엄마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아빠는 머쓱한 표정으로 엄마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 딸 왜 나와 있어? 밖에 어두운데 집에 있지. 그냥 엄마 빨리 보고 싶어서. 근데 아빠랑 어떻게 같이 와? 아, 아까 엄마 일 도와준다고 아빠가 오셨어.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 배고프지? 엄마가 동태찌개 해주려고 가져왔어. 얼른 밥해서 먹자. 모르겠어요.
엄마의 말이나 행동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미묘하게 온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먹은 동태탕은 아직도 제가 먹어본 동태탕 중에 가장 맛있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의 음식 솜씨가 끝내주는 것도 그 이유였겠지만 오랜만에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어서 그렇게 느껴진 게 아닐까 싶어요. 할머니의 반지 사건 이후 아빠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예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빠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를 경계하고 의심스럽게 봤던 상인들도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장사를 돕는 아빠를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아빠는 원래 성실했던 사람이었기에 정신을 차린 아빠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달라진 아빠의 모습에 시장 상인들도 한 명, 두 명 다가와 주셨고 아빠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가끔 학교가 일찍 끝나면 시장에 들러 몰래 아빠의 모습을 보곤 했는데 시장 골목에 아빠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릴 만큼 아빠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도 아빠는 엄마가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힘들다며 엄마가 혼자 하던 집안일을 거들었어요. 아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그리웠던 모습이라 내심 반가웠어요. 우리 아빠가 정말 달라지는 걸까? 다시 예전에 다정했던 아빠로 돌아오는 걸까? 기대가 되는 만큼 걱정도 됐어요. 도박 중독이 쉽게 치료되는 게 아니라는데 그러다 한순간에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 뒤로 제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기회를 달라고 했던 그날 이후로 아빠는 정말 다시는 노름판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술도 끊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의지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가끔 어색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빠랑 대화도 많이 하면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한결같았습니다. 아빠가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 그대로 조용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일 끝나고 돌아오면 아빠 등에 파스를 붙여주면서 나름의 응원을 보냈는지도 모르겠네요. 집에는 언제나 생선 냄새가 가득했지만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생선 냄새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시장에서 가장 성실한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두 분이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드디어 단칸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시장 안에 작지만 우리 가족만의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차리던 날 아빠의 눈물을 또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날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민지야, 두 사람 다 날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말은 안 했지만 옆에서 지켜봐주는 두 사람 덕분에 내가 다 견딜 수 있었어. 이제야 어머니 아들 답네. 어머니, 저 이 정도면 어머니한테 은혜 갚은 거 맞죠? 당신은 진작 다 갚았어. 이제 내가 당신이랑 민지한테 갚아야지. 식당 간판을 올리고 엄마는 큰 숙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하늘을 향해 말을 건넸어요. 엄마의 표정은 기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살짝 후련해 보이기도 했어요. 할머니의 반지 사건이 있던 날, 엄마는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갚고 싶어서 참은 거라고 했지만 사실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빠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그날을요.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 할머니의 사랑을 계속 떠올렸던 거고요. 식당을 차린 뒤에도 엄마와 아빠는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새벽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공수해서 따뜻한 한 끼로 만들었어요. 한때는 술에 잔뜩 취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집에 돌아왔던 아빠가 이제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달라진 아빠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런 아빠를 바뀌게 만든 엄마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지금 와서 떠올리면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고 아빠가 정신을 차리기까지 2년 남짓 되는 그 시간이 참 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였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거든요. 어쨌든 아빠가 정신을 차린 뒤로 우리 가족은 늦게나마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저도 대학교에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의 일을 도왔어요. 부모님의 식당은 언제나 단골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손맛을 본 사람은 그게 누구든 꼭 다시 식당을 찾았거든요. 엄마의 넉넉한 마음만큼 엄마의 밥은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달래주는 힘이 느껴졌어요. 아마 식당을 찾은 많은 손님들도 이런 마음을 알아챘던 거겠죠. 부모님이 열심히 식당을 꾸려 나가는 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연애도 했답니다. 그렇게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엄마와 아빠의 딸이었던 제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예전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미처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내 자식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낳고 키우다 보니 돈보다도 소중한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육아휴직이 끝나고 남편과 상의 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벌다 보니 남편은 사업에 도전하게 된 거고요. 원래 회사를 다닐 때부터 자기 사업을 늘 꿈꾸던 사람이었고 외벌이다 보니 사업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업계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고 인맥도 좋아서 별 문제 없이 잘 키워가고 있었는데 요즘엔 정말 뜻처럼 되지 않아서 이래저래 마음이 좋지 않네요. 부모님 말처럼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겠죠. 그래도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을 배불리 먹었더니 마음이 조금 든든한 기분이 드네요. 집에 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했을 남편에게 근사한 한 끼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갑 사정은 잠시 모른 척하고 오늘은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를 한가득 샀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재료도 잊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식구 함께 식사하게 일찍 들어오라고요. 알겠다는 남편의 답장을 보고 서둘러 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한다는 것이 이런 마음일까요? 오늘은 어쩐지 요리를 하는 제 마음이 다른 날보다 더 설레는 기분이에요. 내가 만든 밥을 먹고 남편이 기운을 냈으면 하는 마음, 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소중한 마음이 제 손끝에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 옛날 아빠가 방황하던 시절에도 매일 새 밥을 지었던 엄마, 별말 없이 묵묵히 밥을 지었던 엄마의 손길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준 사랑, 엄마가 아빠에게 준 기회, 그리고 그 사랑과 기회 덕분에 아빠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믿음에 대한 보답. 오늘 제가 만드는 집밥에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넓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잘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